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감정평가 실무의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어,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해커스는 마이크를 안 잡고 하네요. 예, 좀 어색하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예, 강의하는데 저는 진학이 없으니까, 예, 뭐 하나 들고 있어야겠네요. 예.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 학원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다 끝났죠. 다 끝났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반 평가, 보상 평가, 그리고 문풀, 초급, 중급, 기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 3월 달에 원래는 이렇게 평일 강의가 없는 건데 지금 열었잖아요. 예, 그건 일단 제가 또 이제 여기 해커스 오면서부터 예, 해커스 선물도 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들께도 이제 조금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개설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단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기출 문제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회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회차별로 쭉 풀어드리다가 우리가 뭐 벌써 35일까지 나왔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5일 다 풀어드릴 수도 없고 최근 몇 개만 풀어드리고 그 몇 개조차도 예 부분적인 문제들만 회차들만 뽑아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출 문제 수업을 해드린다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는 좀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1월 3월 달까지는 이제 평일을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 개설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예, 인사드리게 됐고 그만큼 이제 원래 문풀이 다 끝나는 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둔 내용 요 때문이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해드리면 제가 따로 강의를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예, 평범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첫 이제 저기 제목을 보시면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헤매고 있는 내 실무의 길찾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뭐 짧게는 지금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을 거고 아마 공부 처음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4월부터 12월까지 공부를 이제 한 8개월 정도는 하셨을 거고 최소한 아니면 이제 그 전년도부터 2차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 작년까지 2년차 시험까지 보시고 올해 3차 동차까지 오시거나 혹은 이제 요즘은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연차가 조금 더 이제 길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4년차, 5년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점수가 시험장 들어갈 때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뭐 초년차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무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내용적인 거를 정리해 드리는 거는 사실 이미 다 했어요. 다 했고 앞으로 제가 주말 스터디 때는 이제 그 진행을 할 건데 그거 말고 시각이에요. 시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이게 자료를 쭉 읽고 자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문제 물음을 보고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딱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보다 보면 문제 자체가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강의를 제가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 헤매고 있는데 예,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테마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가장 마지막 장 보실까요? 우리 강의 계획서 진도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진도표를 예, 이렇게 지금 해서 오늘 1회차는 이제 최근 5개년 기출 문제 중에서 핵심 문제, 그러니까 물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될 문제들은 1번급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는 4번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지금 수험생이 몇 명이에요 사실은 정말 많잖아요. 고만고만하게 40점대 점수면 합격을 못합니다 이제는요. 못해요. 뭐 사실 뭐 옛날 얘기 하자면 뭐 저 때만 해도 이제 신문의 명가락만 넘어도 이제 합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문 점수가 높았습니까?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남들이 하던 대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00점 풀고 주말 스터디 와서 풀고 뭐 해가지고 뭐 풀라 그러니까 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연차가 쌓여있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시각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첫 회차 수업은 요걸 잡아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볼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세 번째로 풀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예,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1회차를 했고, 세 번째로 풀 문제, 이 세 번째로 풀 문제가 항상 고득점을 좌우하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2회차부터 12회차까지 보시더라도 좀 특이할 거예요. 이게 진도가 약간 딱 섞여 있거든요. 우선 2회차를 제가 복합 3방식과 구분 3방식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특히 1번급으로 나왔을 때 요즘 통으로 구분 건물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부동산 문제랑 통 구분 건물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건지, 방향이 틀리면 바로 그 후에는 사실 시험 접는 거죠. 사실은 1번급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밑에 쭉 가시면 이제 뭐 수익환원법을 종합한다거나, 아니면 뭐 목적별 평가를 한번 싹 정리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기업 주식 무형자산 별로 잘 안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까지 정리한다거나 해가지고 매 회차별로 분명히 공부를 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한테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12번 듣지 않더라도 단 한 개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 회차별로 테마가 있으니까 거기서 특히나 이제 본인한테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은 꼭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앞장을 좀 볼까요? 뭐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예, 100점 제가 100점 맞춰서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100점 내드릴 때 100분 푸시는데, 오늘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도 조금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문제 중에서 이제 조금 초급이랑 중급 수준의 문제를 좀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테마에 맞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월 28일 설 연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2회차로 맞춰져 있어서 3월 3일도 수업하거든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때는 두 번 수업하니까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월요일도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실 때 다른 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요 핸드북은 가지고 오세요. 요건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내용 설명을 하는데, 특히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핸드북 쪽수를 불러드리고 그 핸드북에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요약이 파트가. 그래서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봐주시면, 그러면 이제 수업 따라오시기에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소개는 빠스렸는데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우리 간평 수험계에서 실무로 그래도 좀 이제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들은 몇 명 없다 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소개는 여기 봐주시고, 하나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게, 요것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요. 제가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익명은 받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합격을 하고 거기서 정말 올바른 정보 공유의 소통 장이 돼야 되는데, 이 익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막 도배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생겨가지고요,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 와주셔가지고 뭐 저기 멀리서 공부하신 분들은 와서 질문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가면 이 강의 특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물음표로 가득 찬 실무 공부의 방향성을 정해 드릴 텐데, 우리 실무 공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공부 범위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잡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렇게 수험생이 많아지기 전에, 얼마 전만 해도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뭐 물반 고기반이라고, 뭐 200명 뽑는데 1차 수험생이 뭐 2000명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거기 이제 그냥 쓰고 오셨다 가신 분들 빼고 나면요, 뭐 합격하기 되게 쉬웠던 회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차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어쨌든 200명 뽑아주니까 이제 합격을 좀 쉽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만큼 잡고 있는 사람과
요만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빈 공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수험계에서 가장 범위를 넓게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건 없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을 하시면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 필요도 없는 걸 왜 가르치냐 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보시면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들 봐도요, 브리타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일단 그거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방향성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실제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늘 하고 있는 우리 스터디 문제가 출제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파트의 그 기본 문제를 기출로 한 것도, 뭐 기출 문제는 하시겠지만 기출 문제가 우리 시험 실제 난이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연습을 하면서 난이도를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파트가 기본기이고, 기본기란 말은 남들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될 그런 기본 파트.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트, 이제 그 출제 확률이 높은 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회 달라집니다. 매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집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하면서 문제로는 잘 안 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연관된 관련해서 제가 말로는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강을 오시는 분들은 온첨도 하니까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은 2번이 진짜 중요한데, 그 온첨 하시는 분들도 그 꼭 이제 나쁜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뭐 잔소리할 건 100가지 넘는데, 일단 가장 안 좋은 거, 문제 받자마자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 저희 때만 해도 그 문제 받고요, 첫 문제 스타트 들어갈 때가 아무리 빨라도 12분, 13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약간 유행이 한 2, 3분이면 들어가시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2, 3분 만에 들어가면 저 친구 제꼈네, 같이 스터디 하잖아요. 풀고 있는데 누구 벌써 계산 치고 있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벌써부터 시끄럽게 하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모든 문제를 꽉 쥐고 들어가야 실수 없이 쭉 잘 풀게 되는 건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공식을 짚고 들어가면, 그러다가 이제 X 크게 치고, X 크게 2번 치면 그 해는 아쉽게도 어렵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 나쁜 습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게 답안지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답안지에 정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분석부터 답안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부분들까지도요, 좀 나쁜 습관이 있는 것들을 좀 고쳐드리는 강의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번은 말씀드렸으니까 특강 의시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3번은 이제 요게 강평 내용이거든요. 우리 문제를 딱 보고 저랑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구에 이런 물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요런 걸 떠올려야 되는구나, 요런 걸 보고 요렇게 연결시켜야 되는구나, 이 문장을 봤으면 뒤에 있는 얘랑 이제 연결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같이 강평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소개를 좀 이제 마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먼저 볼게요. 문제 하기 전에 최근 5개년 기출 연역 분석인데요. 제가 옆에 그 꽈락률과 평균 점수 적어 드렸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30일에는 일단은 꽈락률이 공표가 안 됐어요. 큐넷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어져 있는데, 나머지 보시면 32에는 75%나 됐는데 30점이에요, 평균이. 근데 쭉 밑에 가서 34회로 하면 78%나 꽈락이 나왔는데 28점이에요. 신기하게 약간 연결이 되죠. 평균 점수가 내려가니까 꽈락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33회, 35회를 봐도 꽈락률이 49%, 56%인데 점수들이 37점과 34점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꽈락이 많은 해는 점수가 낮긴 낮겠죠. 근데 정말 정비례 형식으로, 뭐 정반비례를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지금 31회 29, 33회 32회 75, 프로에 30점, 그리고 한 번 건너뛰고 34회, 33회는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거든요. 1번 문제가 보상종합이었는데 정말 쉽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점수가 다들 참 높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35회가 예, 점수가 많이 높았죠.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씩 건너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불안감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합격은 180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어렵든 시험이 쉽든 간에 180명에서 뭐 동점자도 있으니까 180, 한 3, 4명까지는 합격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 쉽게 나오겠거니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연치 않게도 지금 경련으로 좀 이제 과락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올해 36회 시험은 좀 실무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좀 예상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복귀 잘 봤는데 39.5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실무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예, 그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문제별로 난이도를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진하게 표시한 게 오늘 같이 다룰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회차별로 그 회차의 최고 난이도 문제라는 것도 적어 드렸어요. 보시면 31회는 2번이고요. 32회도 2번이고 33, 4, 5회는 다 3번들입니다. 31회 2번을 풀어보신 분, 예, 풀어보셨겠죠? 예. DCF법인데 3개를 해야 돼요. 테이블 3개 그려야 돼요. 그리고 환원율과 할인율을, 정확하게는 할인율이랑 최종 환원율을 내가 약술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예, 엄청나게 어려워서 이 회차에는 이제 아무도 안 풀었다. 예, 아무도 안 풀고 이제 합격을 다 하셨는데 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32회 2번인데 요거 적산법인데 그 외에 그 뭐 농지인데 예, 1%로 기대율 써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2페이지 반 조금 넘는데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기초과액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 기대율 새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적인도 새로 구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약수를 해서 본평가 뭐 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맞겠냐 틀리냐 어떤 근거를 할 거냐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33회, 34회, 35회인데 장기 임차권 가액탕성 분석 그리고 35회 환지의 정지 33, 34는 브리타 맞습니다. 브리타 맞고요. 35회는 환지란 표현만 보면 브리타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같은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평가했던 환지 예정지 문제가 아니라 환지 사업 안에서의 평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소에 다루지 않던 파트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2번급 문제, 3번급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죠. 제일 마지막에. 몇 분 남기고 2번 문제 기준으로는 한 20분만 남기면 돼요. 네, 진짜. 3번급 문제 기준으로는 한 10분 남겨도 돼요. 이건 어차피 풀어도 똑같아요. 그 우리 합격하시는 분들 저기 이제 상위 저기 뭐 실무 10등 이내에 드신 분들 내외는요. 이 문제들은 풀어도 안 풀어도 뭐 아예 안 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20분 드리냐 30분 드리냐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풀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승부를 걸기보다는 나머지 문제의 시간을 배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1번급 문제 중에서 뭐 중상 뭐 해가지고 학까지 쭉 나오는데요. 1번 문제는 요즘 트렌드를 봐서는요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2번이 최고 난이도 문제거나 3번이 반드시 1번보다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4번 문제는 10점짜리다 보니까 항상 가볍죠.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나온 회차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31회 제가 중하라고 했는데 일부편이 영업보상 나왔는데 좀 까다로운 게 한 2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 32회부터 35회까지는요. 평소에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 침착하게 풀면 6점, 7점, 8점을 다 받는 시험들이었어요. 사실은요. 특히나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약술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쉬운 문제였고 그러면 픽스가 된 거는요. 1번이랑 4번은 남들도 잘 푼다라는 거예요. 1번과 4번에서 남들보다 낮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안 돼요. 반드시 잘 풀어야 돼요. 그 1번과 4번은 성실하게 공부를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면요. 남들만큼 풀 수가 있게 요즘 나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물론 저랑 함께 하시면 더 잘 맞게 해드리긴 하겠지만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나 3번 안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랑 그 다음 난이도 문제가 있는 건데 뭐 빨리 최고 난이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고 넘어갈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늘 이제 31회 3번과 32회 3번 그리고 34회 2번과 35회 2번처럼요. 남들은 잘 못 푸는데 나만 잘 푸는 문제 요거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 35회 시험 기준에서 65점씩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1번 40점 맞고 30점 32점 맞고 4번 5, 6점 받고 이것만 해도 거의 지금 명가락이에요. 거의요. 35, 36, 37, 8점 나온단 말이죠. 37, 8점에서 지금 빈 문제 있잖아요. 특히 작년에 3번 같은 경우에 뭐 5점, 4점 반 다 쳐요. 그래도 지금 거의 한 45점 정도가 채워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2번 문제 30점짜리인데 여기서 2점 이제 받아보면 그 65점이잖아요.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2번 문제를 잘 못 풀었으면 10점 초반대 정도 받았으면 50점대로 내려오면서 50점대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다른 과목에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번, 4번도 못 푸시면 3점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합격이 좀 힘들어지는 해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탁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초창기라서 약간 이제 저도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36회 시험에 들어가시면요. 1번과 4번을 이제 잘 풀어야 됩니다. 4번부터 풀지 1번부터 풀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나는 항상 침착한 사람이고 나는 시간 관리가 원래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4번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4번 쉬우니까요. 근데 내가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초반에 좀 실수가 많은 편이다 한다고 하시면 오히려 1번으로 가셔야 돼요. 4번 들어갔다가 실수 한두 개만 해도요 3점 받아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분들 3점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엄청 긴장될 때 장어 풀지 말고 엄청 긴장될 때 1번을 먼저 풀어서 문제를 읽으면서 스스로가 침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분석을 10분 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분 넘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질 수가 있고 완전히 지어가는 과정 안에서 침착해지거든요. 그러면 답안지 쓸 때는 되게 편해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그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2번을 풀 거냐 3번을 풀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거를 뒤로 밀고 그게 만약에 2번 문제다 그러면 20분에서 25분만 남기세요. 그 나머지 시간을 전부 나머지 문제 투입을 해가지고요 꼭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푸는 비결은 같이 판사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5년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오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순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해드렸거든요. 1번은 이제 35회 2번 문제였고요. 자, 보시면 문제 자체가 물음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가격 조정부터 이제 묻는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 1번에 대해서 물음 자체는 이제 시상가격 조정도 묻고 환원도 묻고 뭐 하는 건데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의 경제적 감가입니다. 요게 이제 결국 최종 결론이 되고 우리 출제위원께서는요. 우리 출제위원분은 요거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 문제 분석을 할 때 자, 우리 오늘 1번 문제는 34회 2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 물음이 연계형 문제거든요. 문제예요.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면요.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예, 약간 갈팡질팡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읽어 나가, 밑에서부터. 예, 써보겠습니다. 자, 물음 1번이 시상가액 조정 기준 묻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 물었어요. 자, 그 두 번째, 자, 환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원율이 지금 틀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환원율이 부적정할 사유죠. 예, 가능성 있는 사유에 대해 물었고, 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부적정 사유를 또 물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지금 환원율을 새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틀렸으니까 새로 구하라 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환원율을 다시 재산정하고, 그리고 조금 숨겨져 있는 건데, 예, 수익가액 새로 구해야 되죠. 이렇게 구한 수익가액을 시장가치로 볼 경우라고 했으니까 새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건물 잔존 내용 연수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뒤에 넘겨보면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건물 가액은 이미 구하고 있어요. 예, 다 했단 말이죠. 그 보시면 30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새로 구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나왔을 때 최소한 원가 방식 안에 건물 금액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으니까 새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맞추어라? 수익가액을 가지고 맞추어라. 그러면 수익가액은 통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건물만 남기지? 예, 원가 방식의 토지를 빼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예, 가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 틀렸다 그랬으니까 예, 새로 구해야 되는 거죠. 새로 구하고요. 새로 구하게 되는 원인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음 위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애초부터 얘가 틀렸는데 지금 이 결정한 논리를 보면 원가 방식이랑 수입 방식은 반반해서 섞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준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거기 맞춰가지고 너가 논리적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요 건물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다 틀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거 쓰고 시장가격 조정 의 쓰시고 기준 쓰시는데 늘 쓰는 기준 있잖아요. 목적 자신 4개 쓰시죠. 예, 4개. 목적이랑 특성이랑 자료 신뢰성, 시장상 4개 쓰시죠. 이렇게 쭉 늘 하던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늘 우리 연습해 왔으니까. 그럼 이 어떻게 되죠? 쓸 말이 없죠. 시장 상황 말고는 쓸 말이 없어요. 지금 터널이 새로 개통됐단 말이죠. 그 개통된 내용만 의미가 있지, 뭐 목적이 틀렸어요? 그리고 뭐 대당 물건의 특성을 뭐 잘못 파악했나요? 아니죠. 자료의 신뢰성? 예, 문제에서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질러놓고 오면 억지로 구색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쓰고 있냐라는 걸 묻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냐면요,
문제 자체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이 문제가요. 어차피 틀리긴 틀려서 새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 안에서 보면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시장 틀렸고 R을 새로 구하면 되고 이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걸 하나 넣어서 배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딱 보면 그냥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금액이 나랑 많이 다르지? 그리고 왜 건물이랑 토지랑 왜 이렇게 금액 크기가 비슷하지? 나는 건물이 요만하고 토지는 이만한데?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 금액들이 너무 또 커요. 비율만 다른 게 아니라 금액수도 크단 말이죠. 이런 것들. 문제를 꼼꼼하게 봐가지고 나랑 얘랑 다른 걸 어떻게 파악을 할 줄 아냐라는 거 이렇게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거 문제 안에서 찾는 거 문제 안에서. 추가로 부적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본 거잖아요. 추가로 물어본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문제 안에서 다 찾고 그거 말고도 혹시나 틀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해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들 보면 3중 1주만 똑같아요. 대상이랑. 보통은 용도지역도 같고 이용상황도 같고 뭐 같은 용도지대에 있고 뭐 단투도 비슷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건데 3중 1주만 같다고 딱 주어져 있단 말이죠. 3중 1주 말고는 다른 사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약간 추정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뭐 우리 실무 기준에서 꼭 병용하는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병용하면 좋잖아요. 시장 추천 말고 요소 구성법이라던가 예, 뭐 나머지도 많잖아요. 투자기업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병용을 했으면 이렇게 시장 추천 하나만 한 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 구하게 되고 쭉쭉쭉 흘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건물 현존 내용수를 새로 구했는데 이게 왜 이해냐 이건데요. 네, 같이 볼게요. 문제. 자, 우리 이 페이지 가시면 예, 상단에 예, 인근 지역 개항에서 최근 개통된 터널이라고 표현하면서 자, 밑에 줄에 터널의 개통과 함께 경과 연수가 오래된 건물들로부터 철거 후 신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한 증축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돼 있죠. 우리 지금 30년 경과됐네요. 우리도 꽤 오래됐네요. 그쵸? 그랬는데 그런 건물들이 철거 후 신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고쳐가지고 대수선 증축 해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대상 부동산 개항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 외에 기능적 감가는 없는 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가 뭐죠? 물리적 감가죠. 그리고 기능적 감가 있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리적 감가 있고 기능적 감가는 없고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빠진 게 뭐죠? 경제적 감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방금 읽어드렸던 넘기시면 환원율 박스 아래쪽에 상기매매 사례는 모두 3종 1주에 속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인 청약 사례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지겨 쓰는 출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싹 숨기는 거. 대신에 다른 거를 언급을 하면서 요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 3종 1주는 같지만 나머지는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물기는 우리 다 검토했어. 경제적은 안 했어. 라는 걸 이제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이 기출 문제가 조금 어렵고 고급질수록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스터디 문제도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친절하지 않다고 뭐라 하시는데요. 실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갑니다. 자, 원가 방식 토지 얘기하면서 거사비에 의해 충분히 지지된다. 넘겨서 자,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원가 방식의 시장가액은 거사비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는 공시가 기준법에 산정된 시장가액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충분히 지지된다. 충분히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 안에서. 됐죠? 그럼 토지는 정답이 된 거예요. 벌써 된 것이고. 자, 그 다음 다시 2페이지 돌아와서 건물 얘기를 할게요. 건물 가치 첫 줄 제도로 원가
표준 건축비에 따른 적정한 수준. 적정하다 했어요. 제도 원가는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토지 맞고 건물은 디지털 원가까지만 맞다. 그러면 감가 수정이 틀렸다. 그러니까 새로 구해야 된다. 자, 예. 그리고 넘겨서 3페이지 상단에 갑니다. 자, 수입 방식에 의한 시장가의 산출인데 그 두 번째 계약 내용 하면서 그 부동산 전체를 할인마트에 장기 임대 중이다. 이 꽂히셔가지고 마치 이 순수익부터 틀린 것처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최근에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갱신했다 나오거든요. 시장 임대료 수준이라는 거예요. 적정하다는 거예요. 적정하다는 거. 그래서 문제 자체 구조가 환원율에 대해서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가셔가지고 환원율 박스. 예. 우리는 지금 약간 95억 수준인 걸로 보이는데 90억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50억짜리도 있고 140억짜리도 있어요. 예, 2번 3번은 쓰면 안 되는 자료죠 원래. 그래서 크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토지 가격, 건물 가격 봤는데 비율도 우리는 건물이 지금 원가 방식에서 보면 90억대 4억 5천이에요. 예. 정말 미미하죠.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뭐 5대 3, 3대 2, 8대 5 이런 비율이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비율이죠. 그리고 건물 가격도 31억, 21억, 53억. 예. 우리는 4억 5천. 그 4억 5천도 좀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사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쓰면 안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제 세계 환원율 평균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있죠. 예, 보통 우리 문제에서는 감정평가서 검토 심사, 타당성 조사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결정한 케이스들은 거의 다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가격 조정 부분 보겠습니다. 보면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뭐 둘 다 지금 뭐 이렇게 칭찬 내지는 뭐 적정하다는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원가 방식, 수입 방식 전부 다 뭐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어떻게 반영하는지 얘기도 안 하면서 반영하고 있다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반반을 결정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우선 쭉 읽어드리면서 네, 요게 요행을 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요거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다 알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득점은 이미 다 한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2까지 3에서 2까지는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쉽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되게 관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료 그냥 툭툭툭 보시잖아요. 꼼꼼하게 안 읽고요 이렇게요. 예. 솔직히 5년 6년 넘어가시는데 실무에서 계속 실수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 다 합격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까지 드리자면 펜 잡지 말고 놓고요. 문제 있으면 딱 한 번이라도 손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펜만 잡으면 동그라미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거 말고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거든요. 어쨌든 잔소리가 너무 많은데 예, 넘어가서 그래서 이까지는 해결했습니다. 됐고요. 이제 요걸 잘 쓰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목적자식 쓰고 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반반 결정어 자체가 틀렸죠. 우리는 감식 12조 1항에서 주된 방법 얘기를 하고 있고 12조 2항에서 주된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적정하면 주된 방법이 그대로 결정을 하고 적정하지 않을 때야 목특자식 가지고 가중치를 더 가지고 다른 결론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싹 무시하고 반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반하면 안 되는 거고 주된 방법이 맞으면 그걸 결정해야 되고 주된 방법이 틀렸으면 부적정하면 그때서야 목특자식 가지고 가중치를 한다.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목특자식으로 4개로 목차를 쪼개가지고 8개 만들어봤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100점, 10점을 못 채웁니다. 못 채워요. 근데 왜 10점이냐 한다는 건데 10점이 그 내용을 다 쓰라는 거예요. 감칙 12조 1항, 2항, 3항을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몇 개 해주면 자연스럽게 배점도 맞고, 그리고 오늘의 테마였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건물의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 그 내용까지 충분히 강조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목특자시로 쓰면 강조가 안 되죠. 정답인 한 개만 팍 써야죠. 불안하면 4개 다 쓰긴 쓰는데 정답 아닌 거는 좀 묶어서 쓰고, 정답이 될 만한 메인인 거는 강조해 쓰고, 요렇게도 여러분들께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출제위원이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되게 핫해진 동네들이 많다잖아. 갑자기 그냥 주택지였다가 갑자기 카페 들어오고 막 이제 이행이 된단 말이죠. 이행이 되고 있죠. 이행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 뭐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서 있었던 저기 이제 제 회사에 있었던 데인데, 성수동 서울숲 바로 뒤에 카페거리, 예, 보면 단독주택이에요. 전부 다. 예, 단독주택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한 개씩 부시면서 이렇게, 예, 부셔서 이제 상가 건물 1층은 카페, 2층 음식점 이런 걸로 이제, 예,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대수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카페가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토지 가격은 팍팍팍 올라갑니다. 예, 지금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냥 상업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핫플레이스인 상업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토지랑 건물 전체 금액은 확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올라가고 있다? 토지가 올라가고 있죠. 자, 토지는 이미 상업지의 가치로,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지금 단독이 있어요. 이건 뭐죠? 건물이 안 맞는 거잖아요. 최미달인 건물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철거에 부시거나, 철거에 부신다는 말은 뭐죠? 빵원이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가치죠. 예, 그러니까 건물이 원래 단독일 때는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토지가 원래 한 10억이고, 예, 건물이 1억이었어요. 근데 토지가 30억이 되는데 건물은 마이너스 5천만 원 되는 거죠. 이게 동네가 바뀌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은 요거는 이미 정했어요. 출제위원이 이걸 어떻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문제를 낼 거냐, 이게 쭉 이어온 거거든요.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재밌는 문제들은요. 죄송합니다. 재밌는 문제보다는, 예, 어려운 문제는, 포인트가 있는 문제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년 1번 문제, 예, 70조 5항 토지보상법, 예, 그리고 이제 지가변동률 검토하는 그 문제, 그런 문제 이런 내용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본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70조 5항과 실현 37조 2항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그런 문제들은 이런 포인트 없이 정직하게 물음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쉽죠. 근데 이런 거는 어렵죠. 잘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뭐 쓰면 다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쓰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잡아드리면, 예, 오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문제에서 역순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20분에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시간 50분 됐네요. 예, 10분 정도 쉬고 2교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9시 한 15분에 만날까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독감이 유행인데, 예, 다들, 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독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강도 오시고, 예, 훌륭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올해 합격하실 거예요, 정말. 예. 1, 2, 3월 달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처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동차생분들은 또 이제 동차를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4월까지 서비스 타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예, 4월 되면 4, 5, 6밖에 안 남아요. 석 달 동안 뭐 서버 한번 돌리고 뭐 한번 돌리면 금방 와 있단 말이죠. 예, 정말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4월 이후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또 이제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고 그 전에 이제
이 1, 2, 3월 달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 해놔야 됩니다. 전부 다 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법규든 이론이든 그 실무든 간에 내가 해야 될 공부들은 4월 달 동차생분들이 돌아올 때를 맞춰서 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동차생분들도 그럼 또 마찬가지죠. 나는 동차지만 내가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2차를 합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1차 수험생분들이 많아서 이제 1차 난이도가 솔직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1차는 1차거든요. 1차와 2차 난이도 차이는 10배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차는 땀땀이 준비를 해주신 대신에 2차 공부를 병행을 할 때요. 역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나 아침 신문 100점 푸니까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어떤 생각으로 100점을 푸냐. 그게 100점 푼 사람이랑 40점짜리 문제 하나 푼 사람이랑도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수업은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이제 영역 공부하셔가지고요. 예, 같이 한번 올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번 문제 계속 볼까요? 자, 2번 문제. 오늘 첫 시간인데 뭐 이런 걸 내냐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죠. 약간 괴롭히는 문제잖아요. 예, 저도 2회차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결국 34회 2번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연번을 12개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한 6개만 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출제위원분들은 또 사실 저희처럼 매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혹은 이제 생애 처음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는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평가한 거예요.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12개 정도는 해야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는 훨씬 두 동 있는 거잖아요. 두 동이 아니라 많았겠죠. 거의 두 동만 뽑아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좀 많았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할 것이냐. 역시 이 문제도 세 번째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뭐가 포인트고 뭘 강조해야 점수가 잘 나오냐, 그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종전자산 평가가 핵심이 되고 100점 20점이잖아요. 25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거고, 비례율 해가지고 5점 하고 약수로 해서 5점 따는 거는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춘다기보다는 당연히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점을 잘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개별 요인 비교예요. 정확하게는 비교치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실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쓰다가 개별 요인 그냥 퉁 쳐가지고 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구조를요. 자, 보시면 지금 자료 3번에 평가동 1-1, 평가동 1-2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명부라고 나오는데 연번이란 게 1년 번호거든요. 1년 번호. 1년 번호가 12번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번부터 12번까지 다 다른 금액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니, 1번부터 12번이 전부 똑같은 금액이면 이렇게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문제에서 어떤 점에서 달라지게 되죠? 어차피 거래사를 하나 쓸 거예요. 거래사례가 하나로 픽스됐으니까 휘점 수정 하는 분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지역 요인 한 개 쓰니까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개별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이 물건, 이 구분 소유 부동산 다세대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거는 개별 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니까 자료 7번에 보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나옵니까? 외부, 내부, 호별, 층, 향, 형태,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영향지수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 자료 지금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 이 한 장 빼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면 이거 그냥 비례를 구하는 거고, 그쵸? 예. 그리고 앞에 가면
거래 사례가 여러 개니까 사례 고르는 것 정도 하나가 논점인 거죠. 자, 시점 수정. 주어졌어요. 계산도 안 하게 나왔단 말이죠. 지역요인 비교 역시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보시면 사정 보정을 해야 될 건 없어요. 사정 개입 때문에 못 쓸 건 있을 뿐이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킨 거는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낸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DCF잖아요. DCF 근데 뭐 31회 2번 3번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이때는 이제 너무 2번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풀고도 합격을 했지만, 뭐 좀 옛날 얘기지만 제때 얘기해볼까요? 너무 오래됐는데 24하면 돼. 1번이 DCF 테이블 2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MPV나 IR도 해야 돼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합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합격을 한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회차에 남들 다 싫어할 거니까 나만이라도 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남들보다 조금 점수가 더 나는 게 아니라 확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안 했으니까. 나 혼자 했잖아요. 채점위원이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답안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점수를 팍 받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은 여기였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후자산평가. 종전이죠. 20점이었고요. 물음 2번. 물음 2번은 이제 비례율이죠. 비례율을 구하고, 분담금이죠. 분담금. 5점. 물음 3번.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 약술, 종전 종후 비교하는 5점짜리 이제 약술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짰는데, 요거는 이제 비례를 만들어서 권리가액 구한 다음에 저기 분양 자산이랑 이제 분양가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차익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필요하죠. 여기서 총액을 구해야 이 자리에 이제 밑에 종전자산 가액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이 핵심이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그럼 표로 나와야 되겠죠. 12개인데 한 줄 한 줄 얹었어요. 이거를요. 표로 쫙 만들어가지고 대문짝 나오게 보여주고 거기 따라가지고 뒤에 금액. 자, 이런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답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못 맞춘다 보시면 돼요. 그 표를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표를 예쁘게 그리는 게. 계산기 치다가 조금만 틀려도 다 틀리는데, 우리 뭐 2차 시험 2,000명 들어간다 치면 이제 거의 3,000명인데 들어간다 치면 3,000명 중에 몇 명이나 맞추겠어, 숫자를. 1명? 2명?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요인 비교 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각 물건별 가액이 따로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통으로 낼 거면, 통으로 결정이 될 거면 이렇게 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별요인 비교표를 어떻게 잘 그렸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7페이지고요. 가치형성 요인 비교해서 참 무식해 보이지만 12칸을 이제 제목까지 해서 13칸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고, 자,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답안지를 요거 제가 타자로 쳐서 하니까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중복되는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만 쓰시면 돼요. 1.05, 0.97도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줄은 잘 안 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답안지 쓸 때 보통 세로줄만 치죠. 가로줄은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게 희미하잖아. 이렇게 희미하니까 여기에 그냥 가운데다가 좀 영호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근데 이게 줄을 이렇게 끄신 계신데 줄을 아예 하려면 여기다 하지 마시고 그럼 차라리 메뉴에서 쓰고요. 줄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게 이런 분이 계세요. 1.03이고 그쵸? 쭉 하고 1.059 쭉 하고 1.07이고 그럼 이거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중간 줄은 이렇게 끌으시면 안 됩니다. 예,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은 어차피 지금 첫 줄이 외부 요인 똑같잖아요. 단지 외부 요인 1.05 아무나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내부 요인도 똑같죠. 똑같이 또 쓰면 되고 뭐 0.97인가 예,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따박따박따박 다 들어가 따박따박 다 들어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 자, 따박따박 여기 숫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넣나요 우리? 안 되죠. 이렇게 넣으면 언제 넣어요 이거? 하나하나 언제 넣어요? 답안지 보면서 그 하나하나 달라지는 게 보시면 자, 향이랑 형태랑 그 다음에 주광경 영양지수인데 이게 지금 뭐 비슷한 똑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요렇게 사례랑 이거랑 비교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답안지 쓸 때. 그래야 금방 비교하잖아요. 남향은 남향, 서양은 서양 딱 넣고 뭐 넣고 주광경 영양지수는 이미 나와 있네요. 그냥 그대로 주주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요 표를 요 방향대로 잘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이미 몇 번 정도 반복이 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공부를 조금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표라는 것을 그린다는 것을 이제 이게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몇 회야? 26회 1번? 예. 통구분 고물 처음 나왔을 때 표를 그린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늘 항상 한 개 해가지고 평가했죠. 기껏 물건 많이 나왔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때 5개, 6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표 그려야죠. 표 안 그리면 우리가 지금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지금 늘어났는데, 예. 사실 얼마 전까지 16페이지였잖아요. 10페이지면 1번 문제 풀 때, 예, 몇 페이지죠? 이거 8페이지 쓰면 안 되고 6페이지 정도 써야 되거든요. 6페이지. 쑥 8, 9페이지, 10페이지가 나와요. 많이 쓰는 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가지고, 예, 예쁘게 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표를 그릴 때는 일단 표를 그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구분 소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한 개가 다 개별 물건이에요. 개별 물건은 개별 물건대로 가액을 내야 되죠. 결과평가 원칙에 따라서. 통으로 금액 낸 사람과 한 개 낸 사람은 점수가 다릅니다. 달라요. 예, 특히 12개나 되면 더 다르겠죠. 오늘 보시면 그 명부가 지금 12명이라서 또 사람별로 내야 돼요. 종자산 평가잖아요. 사람별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은 지금 12개가 아니라 12개가 맞네. 예, 12개가 맞는데,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연번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연번별로. 예. 세대수가 6개 되고, 분야, 하나, 둘. 한 층에 지금 6개, 2개, 6개, 12개. 예.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사람별로, 명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명부별로 해가지고, 예, 지금 쭉 이제, 예, 금액을 다 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요거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 드려요. 자, 이제 약술 얘기 드립니다. 자, 비교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나오는 거 있죠? 예, 공통점 차이점. 네.
비교의 핵심은 항상 차이점. 두 개 다른 거잖아요. 비교해보라. 예. 요거는 보통은 이제 논점이 별로 안 되고 짧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늘 하는 거, 예. 상대적 가치 규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공부하실 때, 특히나 이론 공부하시면서 다 암기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하고, 예. 그 내용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차이점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죠. 차이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에서는 종후자산 금액을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안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종후자산 가액을 구하는 과정까지 거쳐가지고 약수를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종후자산 가액 구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이 문제 안에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종후자산 가액은 그냥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하나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종전은 지금 있는 물건이니까 보면서 고르는 거잖아요. 보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호는 지금 없는 물건이죠. 나중에 새로 지어질 것을 설계도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평가하는 거랑 없는 거 평가하는 거,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 자, 지금 제가 색깔이 그냥 하얀색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야,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모든 것을 다 뭐 그 문제만, 그런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채워지는 건데,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더 강조를 할 거냐, 그것만 딱 이제 양념? 요즘 보통 이제 킥이라 많이 부르죠. 그 킥을 이제 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자리인 거예요. 그게 이 자리인 거죠. 기준 시점. 원래 기준 시점이 달라요. 예, 원래 종후자산 평가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혹은 의뢰인 제시일이죠. 오늘 문제는 평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그거고요. 원래 종자산 평가는 종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일이죠.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똑같이. 근데 오늘은 이거 뭐죠? 빈집 소규모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달라졌습니다. 사업 시행계의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그 건축 심의서 통지서를 수령한 그 날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예, 좀 이때도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요거 저는 또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1번으로 재평가한 사람이거든요. 요거 전국 1번 가로주 정비 사업 평가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날짜가 기준 시점, 가격 시점이 되네, 기준 시점이 되네 해가지고 하면서 특이한데 이것 빼고는 다 똑같네? 그러면서 굳이 문제를 내야 될까? 설마 이걸 물어보겠어? 출제위원이? 너무 지엽적이잖아요. 딱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도정법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정법에 대한 특례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작은 단위니까 빨리 진행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에 따르면 이것저것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반포주공이나 이런 거 할 때 적용하는 거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몇 집 모여가지고 10집 20집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만 한두 동 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하는 사업까지 이거 다 적용하면 너무 느리지 않냐.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점 자체를 좀 다 당겨놨어요. 이렇게 당겨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종전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빠른 날인 건축심의가 통과돼가지고 확정된 날짜로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이긴 한 건데,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웠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딱 보자마자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일이 있었으면 다 그걸로 평가했겠죠. 근데 지금 안 줬단 말이죠.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우리 종전산 평가할 때 가격조사 완료를 하나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일로 하잖아요.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라는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날짜를 가지고 하도록 도정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랑 대체되는 날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조합 설립일자도 아니고 법인 약정 체결도 아니고 건축 심의를 신청한 날짜? 신청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신청한 날짜가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건축심의 결과 통지서 수령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두 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찍는 거죠. 찍는 건데,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럴 때는 두 개를 후보로 놓고, 자, 자료를 찾습니다. 자, 거래 사례를 이제 골라볼 텐데, 자, 거래 사례 1번. 이 두 개 날짜, 어떤 날짜를 하더라도 3년 지났어요. 날라가고. 거래 사례 2번은 인테리어 비용 포함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지권 비율 다릅니다. 날라가고. 그러면 3번이랑 5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3번이 5번밖에. 네. 3번과 5번 중에서 둘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사례를 두 개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3번을 1동으로 가고 5번을 2동으로 갈 거예요? 그런 해석도 시험장에서는 참 비합리적이 하긴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한 개만 쓸 거예요. 지금 3번과 5번 중에서 한 개만 쓸 건데 거기서 5번이 된다는 의미는 현장조사 일자 이후잖아요. 예, 실시하고 완료되기 바로 직전인데 7월 15일. 그러면 이 날짜가 답이 될 거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번은 어떤 날짜로 하든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은 못 골라요. 됐죠? 5번은 만약에 3월 15일이나 5월 15일을 선택을 해야 고를 수 있다고요. 예, 좀 이제 말이 꼬였나? 예, 그렇죠? 이때 당시에 종전자산 현장조사 완료일로 가격 시점을 정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거래사를 고르실 때 3번과 5번 둘 다 되니까 3번 하신 분도 있고 5번 하신 분도 있고 둘 다 고르신 분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고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조사 완료일로 안 한다는 걸 지금 우리가 그전에 이미 픽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장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조건부 의결이나 결과통지서 수령일로 하게 된다 그러면 5번이 날라가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 너무 많은 거 욕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3번만 남게 되는데 3월 20일이죠. 그러면 이제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일자도 못 고르는 거예요. 3번이 되면 3월 15일 이후잖아요. 그러면 5월 15일 전인 건축심의 결과통지서 수령 날짜. 이게 뭐냐면 역시 저도 문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날짜 하나하나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면서 본인도 알아요. 만드신 분이 이거 기준이 좀 특이한데? 한번 내볼까? 근데 다 틀리겠네? 그래도 힌트라도 좀 줘볼까? 아주 어려운 힌트지만 힌트를 거래사를 고르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 여기서 못 고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료들을 본 다음에 하나하나 소거법으로 나가는 거죠. 두 개밖에 안 남겼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하면 기준 시점을 요거를 쓰면 답이 3번밖에 안 남겠네. 요런 이제 형태도 온단 말이죠. 시험장에서 이걸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생각해 안 해보는 건 훨씬 다르거든요. 이것보다는 훨씬 쉽게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참 어려웠지만 우리 올해 문제는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래사례 3번을 고르는 과정에서 가격 시점 결정까지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자료를 없애가면서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3번, 4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문제도 이런 시각으로 많이 만드는데 제가 제 스터디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얼마나 다들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본인 출제위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꼬아서 내냐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출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출로 이렇게 실제로 나왔으니까요.
자, 문제 3번은 자, 요거 적정 보상액 해서 이재결인데요. 참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기술. 요것도 약간 기술적인 문제였죠. 근데 1번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내용 문제였어요. 오늘 처음 한 문제. 그리고 뒤에 이어질 4번도 내용 문제입니다. 요것도 기술 문제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토지 단가만 먼저 빨리 다 구하는 거예요. 토지 단가만 빨리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푸실 때, 자, 보니까 개인별 보상해야 되고, 개간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자. 개간비는 일단 개간에 소요된 통상의 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도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간 후, 개간 전 구한 다음에, 한도에 검토를 하고, 목차 이렇게 짜져버리면, 시간 훅 지나가는 거죠. 자, 요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탈락을 했냐면, 이 문제 자체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오래 풀어서요. 35분, 40분 푼 분도 계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20점짜리인데.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예, 요게 핵심이에요. 토지 단가를 2개씩 만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뭐 첫 번째 토지는 이게 그 개간비 때문에 2개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지표를 구분 평가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개씩을 만드는 내용에서 여기다가 이제 and 개간비 한도의 검토인 건데, 예, 요게 참 기술적인 내용이거든요. 기술적인 내용. 그럼 이게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보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피수용자에서 이름 붙어 있어요. 당연히 피수용자별로 금액을 내는 것이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번호 1번, 2번, 3번 해도 되고, 아니면 A군 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내야 됩니다. 어디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종합정리. 종합정리. 요거를 목차를 1번으로 잡고 2번 잡고 3번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답안지 같이 보면요. 큰 목차를 볼게요. 큰 목차. 자, 큰 목차가 2, 토지예요. 1, 개요 다음에 2, 토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지 선정을 하고 그 밖에 보정 하고요. 그 다음 토지 단가를 하나, 둘, 셋, 4개를 구했어요. 토지 먼저 구했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가액을 먼저 구하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지작물 가액을 구합니다. 개간비를 구해요, 드디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보상액. 요렇게. 예. 요 흐름이거든요. 요거 구할 때 토지 단가, 자, 가면 3개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그러니까 원래 4개를 구하는데 4개. 첫 페이지 바로 보면 문제집 7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선 잔혹전 구해야 돼요. 잔혹전 구하고, 자, 요거 지작물 개간비 때문에 요 한도액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도액 중요하니까 한도액. 그러면 이제 개간 전을 구해야 되니까 잔혹 임야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잔혹 임야를 또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혹 임야를 구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1번 토지였고, 여기 2개가 1번 토지였고, 여기가 이제 2번 토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될 거를 이런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한 필지면 별로 안 헷갈려요, 두 개. 근데 한 필지에서 뭐 그런 문제는 지금 나온 적이 없지만 네 개를 구한다. 다 써놔야 돼요. 뭘 구해야 되는지. 지금 두 필지니까 더 헷갈리죠. 두 필지라서 다 달라 보이는데 안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표시를 여기다가 그냥 틱틱 동그라미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용도지역 이용사항별로 써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이제 뒤 넘어가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할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잔혹 전이야 이제 B를 그냥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본혹 임야도 그냥 고르면 돼요. 쉽게 나왔어요. 그냥 고르면 되게 나왔습니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잔혹에 임야를 해야 되는데, 잔혹 임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상 필지 두 필지가 특별하게 특성이 뭐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쓰면 된다는 거. 예. 어차피 뒤에서 이제 개별 요인을 이제 다르게 적용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표현지는 같이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혹 임야를 고를 때 C를 쓸 거냐, E를 쓸 거냐, 요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요거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아, 조림은 뭐지? 뭐, 그쵸? 예. 그러면서 조림이랑 자연림 다른 건가? 세로불 맹지 어떡하지? 막 하면서, 예,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요즘 출제위원들 보면 좀 쉽게 고를 수 있게 그 힌트를 바로 줘요, 그냥. 그래서 15페이지 가시면 자료 7번에 2번에서 그냥 완경사를 줬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개별 요인 비교치가 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 준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완경사인 지금 C를 고르지 않으면 전혀 쓸데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 조림이랑 그냥 자연림과 조림 좀 달라. 자연림은 그냥 놔둔 산이고 조림은 가서 이제 잎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예, 나무를 심어서 뭐 기업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땅 가치가 달라서 오늘도 보니까 땅 가치가 다르네. 6만 2만 5천 원이니까 우리 지금 자연림이니까 자연림은 같은 거 써야 돼 라고 하시는 건데, 예,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준지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제가 위원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조림과 자연림은 기본적으로 이용사항에 따른 격차는 없습니다. 없고, 아니 심지어 우리 낮에 상정평가잖아요. 위에 그냥 그 예쁘게 키운 나무 있는 거랑 막 자란 나무 있는 거랑 땅 가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 근데 왜 6만원 15,000원이냐 이건데, 아니 조림이잖아요. 당연히 길도 좀 끼고 있고 교통이 편하고 그나마 좀 약간 야트막한데 조림을 하지,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조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조림이 자연림보다 비싸요. 땅 자체가 좋은 데 있으니까. 그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죠. 조림이랑 자연림 달라. 조림이 훨씬 더 조림이라서 비싸. 아무 논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림이 자연림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토지 특성이 좋아서인 거지 조림과 자연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줬으면 그냥 활용해서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또 의문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C를 안 고르고 E를 고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 E를 고르면 본혹 임야와 잔혹 임야 가격이 역전됩니다. 잔혹이 좋아요, 본혹이 좋아요? 잔혹이 비싸요, 본혹이 비싸요? 잔혹이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E를 써버리면요, 잔혹 가격이 본혹보다 싸집니다. 예. 35,000원, 15,000원 돼 있는데 뒤에 개별림 비율까지 해도요, 더 싸게 돼버려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6만원, 3만원, 15,000원 해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차등으로 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혹시라도 못 고르겠으면 금액 보고라도 골라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르는 거는 1개, 2개, 3개로 끝났습니다. 이 1개, 2개, 3개 맞춰가지고 그 밖에 보정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탁탁 사례 매칭 해가지고 가액 구하고, 예, 이 방식으로 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단가를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작물
요거 어떤 파트든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안 하면 과락이에요. 특히 4번 문제 무슨 뭐 영업손실 보상액 뭐 구하거나 뭐 보수비 구하거나 할 때 한도액 안 했으면 4점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보통 다 잘 풀어도요 3점 받아요. 3점. 요거 안 하면. 한도액 정말 중요하고, 이때도 개간비 한도액 안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8점 넘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30분 쓰고 열심히 했는데 한도액 안 해가지고 7점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뭐 개간비 구하는 건 할 줄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뭐 개간비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한도액이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한도액을 검토를 꼭 하자. 그래서 문제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한도액 쓰고 별표까지 해놔야 돼요. 안 까먹게. 자, 그렇게 해서 한도액까지 검토하게 되면 결국 개간비 금액이 픽스가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개간 후 토지 가액에서 개간비를 차감해가지고 우리 어디야? 누구지? 저기 첫 번째 토지 A군에 이제 보상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가중평균 해가지고 구해서 끝내면 되고, 마지막 병까지 이 금액 그대로 가져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풀이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는 무거운 문제가 맞아요. 20점짜리로 치고 되게 무거운데, 그래도 우리는 요즘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 20분에 끊어야 됩니다. 끊으려면 효율적인 목차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씩 구해서 연계를 하는 요 풀이 과정의 효율성이에요. 풀이 과정이라는 거는 답안지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4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의 가치 다운론이에요. 네. 도로 보상의 가치 다운론.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이제 물음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2개 물어요. 반드시 다른 결론이죠.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이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를 딱 보면 그 17페이지에 이용사항 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상인데 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평소에 이게 참 돼야 되는데 쉽진 않은데, 그러면 이 도로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냐라는 거죠. 피고 주장이 있고 원고 주장이 있는데, 이 도로가 어느 도로에 해당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냥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의 사도, 예전공도, 미지급 용지. 케이스 4개밖에 없어요. 도로로 보는 거랑 도로로 안 보는 거, 이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2개가 아니라 4개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법상 사도는 사도 개설 허가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요게 좀 쉽진 않은데, 자, 피고가 주장하는 게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피고는 사업시행자고 원고는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시행자 입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잘 안 해보셨으니까 좀 쉽진 않은데, 토지 소유자 입장은 좀 예상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는 보상액을 많이 받고 싶죠. 자, 예전공도는 표현적 이용사항 기준에서 공도부지평가 준용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미지급 용지는 지금 이용사항이 아니라 그전 이용사항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죠. 상업용이에요. 오늘 문제에서 요거 상업용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문제는 2개라 나누어져서
나누어져서 비싼 걸 주장하는 게 물음 2번이다. 원고. 싼 걸로 주장하는 게 사업 시행자가 싸게 보상하나? 나쁜 사람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픽스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 가야죠.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평소에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게 이제 2번 물음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예전공도인데 이거 두 개로 쪼개기만 했어도 사실 안에 내용이 어렵거든요. 날짜도 많고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 두 개 쪼개가지고요. 쪼개가지고 그대로 그냥 만들고 위에는 3분의 1 하고 밑에는 그냥 했으면 그냥 12점 나오는 문제. 그냥 12점. 그냥 12점이에요. 다른 거 다 틀려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문제 거의 막판에 풀어.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풀고 이것도 가다가 비슷하게 풀어요. 분명히 여기 문제에서 이용사항을 확정을 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평가를 하라 그랬는데 이용사항 확정도 안 하고 그냥 디립다 바로 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급하니까. 비슷하게 구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채점을 하다가 잘 모르고 풀었네. 점수. 예. 둘 다 이걸로 푼 분들이 정말 많고요. 예. 그리고 이 미지급 용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은 미지급 용지 같아. 미지급 용지 2개. 아무리 봐도 예전공도 같아. 예전공도 2개. 똑같이 푸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사실 이 땅은 예전공도가 가장 답이 되거든요. 가장 답이 되는 거고 현업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논란이 많이 되어서 재결까지는 안 올려주다가 소송 같이 뒤집힌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도로, 불법행정의 변경토지, 토지 이 두 개가 진짜 많거든요.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8914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재결 때부터 다 받아주는데 이제 불법행정의 변경토지 61년 이전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까 항공사진 자체가 옛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와 불영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크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현업 이슈를 참 잘 내셨는데 자료가 너무 어렵죠. 취지는 좋은 자료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 이렇게 물음이 2개인 경우에 같이 나오는 문제다 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조하는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인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답이 왜 그러면 예전공도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미지급 용지랑 예전공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지급 용지는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편입은 전제된 거죠. 예전공도는요. 예전공도는 사업에 편입은 됐는데 어딨을까요? 사업 완료. 편입 후 사업 완료. 예전공도는요. 편입은 됐는데 완료는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개 고른다 그러면. 미지급 용지. 나 원래 옛날에 전이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업 쫙 해버리고 돈 안 주고 다른 공회사에 편입된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나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는데 조촉이 돼 있어가지고 놔두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평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개사로 딱 들어왔는데 도로가 됐네요. 사실상 하도록 하면 해드리겠네요 하니까 이제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거죠. 자, 편입은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도로가 됐어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죠. 근데 공적 주체가 뭐 도로를 깔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깔아버렸으면 여기로 끝나가지고 돈을 안 준 땅이 된 건데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예정인 거거든요. 돈을 준 거, 아니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아직 돈을 줘야 될 의무까지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거, 완료되지 않은 거. 오늘 보면 최초에는 사업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림 보시면 그림 19년도 보시면 2019년 5월 20일자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쭉 이제 그 10번지 아래쪽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자 보면 분할이 되었는데 건축하면서 분할이 된 거죠.
저축이 됐으면 대지 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아직 못 받아요.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따가 보상해 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 사진인 22년 10월 31일째 도면 보니까 두꺼운 선이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원래는 일자였는데 파먹은 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까지만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치사하게 이렇게 사업 잡아놨다가 이미 도로가 자연발전적으로 돼버렸네? 이까지는 공사할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철도 사업에 다른 사업에 들어갔는데 왜 도로가 됐냐라는 걸 이제 역추적을 해보면 시작 자체는 편입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뺐다라는 거예요. 뺐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소소한 논점으로 한다 그러면 설산사도는 이제 화채 이론에 근거해서 이 땅이 낮게 평가되는 거는 여기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높게 평가되는 해당 도로를 전제로 한 가액. 그래서 지금 보면 광대로로 그대로 평가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대한면이 아니라 중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그까지도 구분해서 냈어요. 훌륭하신 출제위원이거든요. 현업평가사님들도 이거 구별 잘 못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지금 구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내용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 구조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음이 쪼개진다 그러면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적절한 부분들을 쪼개서 나누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치 정도 해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문제만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생각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서 100% 소화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체화가 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잘 감을 해주시고 뭐 다음 시간부터도요 좋은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